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될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변호사가 사라졌어요. 노인 전문 사기단, 집 없어 서러운 세입자, 상간녀 집에 정착한 남편,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형사소송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사건이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로서 구속이 되었거나 구속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구속이라고 하면 우리 형사소송법 상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인이라고 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피고인을 법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억류함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구금이라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실력을 행사하여, 그러니까 강제로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런 시설 등에 감금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 구속과 공소 제기 후에 법원이 행하는 피고인 구속, 그리고 우리가 형 집행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습니다. 네, 구속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구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뉴스를 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면은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서 피의자가 이제 변론할 기회를 갖고 변명할 기회를 가지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우리 개정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법원 앞에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제 재판부에서 수사 기록만 보고서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과 비교해서 현재의 이 제도를 실질 심사라고 하고요. 우리 형사소송 규칙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데요. 대법원 예규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네.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모가 작은 법원에 가면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왜 영장 실질 심사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 실질 심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신문기를 잡고 피의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이제 피의자를 소환해서 직접 대면해서 신문하게 되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 때 이제 특수 사건이나 언론에 보도된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사실은 검찰 측에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이제 기록만 제출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때 검찰이 제출한 서류에는 왜 구속을 하여야 되는지 상세히 이제 기술해서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는 그 서면을 보고 신문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구속이 필요한 사유, 그러니까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도망갈 경우,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목조목 피고인 피의자 측에서는 탄핵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전날에서 다음 날 신문이 진행되거나 그날 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이제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신문기를 좀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필요정 국선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합니다. 신문사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속 사유 그게 없다는 점을 우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을 때는 방어권을 보장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증거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집에 있는데 그 구속된 상태에서 그거를 또 집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를 가져와서 또 제출을 하고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쨌든 구속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속적부 심사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어떤 걸까요? 네, 그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이후에 피의자나 가족 등 그 청구권자들이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풀어 쓰자면 적부심사, 체포구속이 적법한지를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만 체포적부심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실제로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체포 뒤에 48시간 안에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묶어서 진행합니다. 다만 이제 체포적부심만 단독으로 진행된 예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창원 간첩단 사건,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관계자들이 체포 적부심만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권리는 아예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 이제 그 자에게 체포, 구속, 적부심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만 합니다. 네, 나의 인신이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내가 정말 구속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의 이제 청구권자가 누굴까요? 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겠죠. 그리고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도 고용주까지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뭐 기각당하거나 아니면 승인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아까 구속 사유가 그러니까 일정한 주거가 없다. 네,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할 이제 우려가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용을 하겠죠. 예, 영장에 인용을 하겠지만 적부심 인용하겠지만 보통 영장 실질 심사에서 미리 다뤄지기 때문에 그쵸. 예,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예, 법원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되고요.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만 합니다. 특이한 것은 보석과 좀 비슷하게도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도 석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피해자나 이제 재판 관련자들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거기 구속된 상태에서 뭐 보복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보증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한 의무를 또 같이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 피의자는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네,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2012년부터 17년까지 사례를 보면 석방률이 평균 17%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듣기엔 숫자가 작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좀 느끼기엔 체감상 그러게요. 좀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왜 이렇게 석방률이 낮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또 이제 이걸 심리하는 법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좀 사정 변경이 없으면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구속사유를 이렇게 소명을 해서 청구를 했고,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아까 말씀드린 실질심사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소명을 했고, 네, 그랬는데도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구속영장 이제 적부심에서 인용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을지로에서는요, 구속에 대한 요모조모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한번 다퉈볼 수 있는지 다양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는 자녀 구속 문제로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을 했는데 네.
예, 1차로 수임비를 입금하고 네. 또 항소비를 입금 요구해서 2차로 항소비까지 입금을 했어요. 음. 네, 계속 얘기해도 네, 될까요? 네, 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님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약속을 잡고 첫 대면을 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자료 같은 거, 증거물 같은 걸 찾아서 등기로 2회에 걸쳐서 보내드리고 사무실로 보내드리고 확인까지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증거물을 이제 제출이 언제 되는지 저희가 변호사님께 문의드렸더니 네. 그때가 저희가 선임하고 한 3개월이 지났을 때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종 변론 기일에 피해자들을 불러서 신문을 해서 네. 이 증거물이 중요하니까 이 증거물을 그때 제출을 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변론을 해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굳게 믿고 기다리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근데 마지막 저희가 재판 판결 나는 최종 변론 기일이 좀 늦어져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 피해자를 신문하는 중요한 변론 기일에 연락도 없이 변호사님이 불출석하신 거예요. 그날 또 판사님이 직권으로 저희 아이 국선 변호사님을 지정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변호사님의 전화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만 불러서 재판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판결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너무 네. 억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무장 분에게 왜 변호사님이 불출석하셨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이해 안 가는 말을 해서 그런데 이제 판결이 10일조차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주실 거냐 그랬더니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도 변경할 수 있고 재판 선고 기일도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변론 기일 불참석 3일 후에 저희 아이에게 대한변호사협회 공문이 전달이 됐대요. 근데 그 공문에 이미 2023년 4월경에 정직 네. 3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4월에 저희에게 정직 3개월이 되셨으면 저희에게 그쵸, 알려주고, 알렸어야죠. 그쵸. 그런데 저희에 알려주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신다는 분이 또 갑자기 구속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전에 환불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니 그때 증거물 중요하다는 그 증거물도 제출도 안 하시고 변론 기일날 출석도 안 하시고 네. 그리고 정직 3개월 되셨는데 이야기도 안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구속까지 되셔가지고 저희는 시일은 없고 그쵸. 너무 재판 판결이 기한이 남지 않아서 다른 변호사를 재선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그냥 그 상태로 1심 판결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은 입금하신 그 비용에 대해서 네. 돌려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네.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뭐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싶으신 거 맞을까요? 네네, 맞아요. 네, 그게 제가 보니까 사무실이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저희한테 말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3개월 동안은 증거물을 보내는 기간 동안이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증거물이 결국은 일부가 분실되어서 아이고. 저희가 이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증거물을 제출 안 했으니까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하나씩 돌려주는데 일부가 분실돼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네, 일단은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제 옆에 네네. 박미랄 변호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아, 변호사님과 네네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을 진행하게 된 박미랄 변호사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계약서를 쓰지 않게 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 저희는 지방에 있고요. 아, 네네. 변호사님은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아이가 이제 구속이 되니까 네네. 변호사를 아는 변호사분은 없으시고 얼른 선임을 해야 되니까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냥 돈을 입금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이제 항소비까지 입금을 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한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첫 대면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그때도 계약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네네. 수사 단계에서 아니면 1심 재판 단계에서 항소심 비용까지 입금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가 1차로 이제 입금을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구속 적부 심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잘 되면 뭐 이렇게 뭐 성공보수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나오시더니 뭐 구속될 것 같아 상소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네네.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그러면 이제 증인신문을 다시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1심에서 증인신문 때 혹은 그 중요한 그 신문 때 출석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네, 네. 거기서 다시 증인신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제가 새로 선임된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요.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감한 문제라서 최소 한 번밖에 이렇게 부를 수 없는데 그걸 마지막 그때 1심에 불러서 항소 때 부르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고 모든 거를 좀 변론을 해주고 사실과 다름을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기일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선임했던 변호사님도 말씀했듯이 그 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그 날에는 그 기일은 연장되지 않고 그날 신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네요, 증인신문이. 근데 왜냐하면 판결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변호사와의 그 위임 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네.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 계약, 그리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화로만 혹은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셨어도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고요. 그 다음에 착수금과 뭐 항소심 비용을 돌려받고 싶은 문제, 그리고 정신적 고통 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서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네. 네, 먼저 이제 제가 시간상 상세한 내용까지 알 수 없고, 이제 또 이제 여쭤보는 게 좀 실례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임료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네, 수임료도 1심 수임료가 있고, 지금 보면은 항소심 선임료가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요.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1심 재판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계약 후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사건 담당 변호사가 그런 사유로 갑자기 불출석하게 됐고 이런 사유였다면 이게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럴 때는 이행 불능 또는 불완전 이행 그런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했던 항소심 비용, 1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1심을 어느 정도 아까 이제 적부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판 도중에 어떤 이런 사유로 구속이 되거나 이제 1심상의 사유로 갑자기 이행 불능의 상태,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 그때도 똑같이 채무 불이행이긴 하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이제 계약을 그땐 해지하고 우리가 손해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때는 1심 선임료가 전부 다, 왜냐면 그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반환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항소심 비용은 당연히 항소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조금 법리를 달리해서 좀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신문이었는데 이거를 준비 없이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분실된 자료들, 증거들 이런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판례를 먼저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어떤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제출 기한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판례인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변호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불성실하게 재판을 소송 대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담당 변호사가 그 법인과 연대해서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기하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의 취지를 보자면 지금 상담자분의 사연이 불법행위로 인정될지 지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판례 취지를 본다면 주장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위자료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사안과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에서도 상고심에 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못 간 거예요. 그때 상고심에 갔어도 반드시 그 항소심이 취소되는 거, 그게 이제 승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고심에 갔어도 항소심이 반드시 취소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없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례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 변호사가 대리인인데 제소기간,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제소기간, 소송을 해야 되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아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당했으므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담자분 사례에서 항소심이 남아있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증인심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근데 하자를 또 이걸 치유할 수 없다고 본다면 또 그 중요한 증거를 좀 분실하신 부분, 그리고 고지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자분이 위자료를 좀 청구할 수도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혹시 법무법인인지 법률사무소인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대답하지 곤란하시다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처음에 네. 그 첫 한 달 정도 후에 첫 대면을 했을 때 그때 명함을 한 장 받은 명함에는 그냥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었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법무법인으로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법무법인이라고 하면은 소송은 사실 법무법인에게 위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위임한 것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되겠죠. 그 담당 변호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그 채무불이행 책임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뿐이어서 그 담당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은 법인이 지는 것이고 그 담당 변호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의 행위 자체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변호사법 58조 그 상법의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 건데요. 그리고 상법의 210조에 따라서 법무법인이 또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연대 책임을 지면은 양쪽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약서를 지금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또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그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지만은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이제 법문에 규정돼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이번에는 계약서 쓰셨죠? 아, 네네. 네네. 계약에 이제 해지 사유를 좀 적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네네. 뭐가 우선할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약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임 계약서 썼으면 그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기재된 해지 사유 아니면은 그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지를 할 때는 그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반환 금액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전에는 이제 다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돌려준다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구속되고 네. 네, 그 됐다고 하시면서 다 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를 차일피일 부르다가 기일 약속을 어기고 네. 결국은 지금은 변호사님은 구속되어 있으니까 네. 연락 조절이 된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사무장님이 자기가 환불해 주겠다 해놓고 2회에 걸쳐 약속을 어기시더니 이제는 저희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지금 아까 그 계약 해지 관련해서 네. 한가 더 여쭤보면 네. 이게 지금 그분이 해지든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성함은 올라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해도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그 이제 또 전액을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뭐 연락도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소송이나 지급 명령 이런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혹시 그 법인이나 그 법률사무소 거기서 변호사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변호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무장님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물어보시던지 아니면은 뭐 서신을 통해서 좀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보험금 청구를 직접 이제 그렇게 통해서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 사무실 보증금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지 봐서 가압류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상 상담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진행을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단계까지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10년차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담당하게 된 할머님이 계신데요. 치매가 있으시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안을 청소하다 보니 아직 개봉도 안 한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이시다 보니 업체에서 이 점을 노려 필요 없는 물품을 강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작년에 받은 물건부터 8년 전 물건까지 다양했는데요. 혹시 수년 전 강매로 구매한 물건을 지금이라도 반품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이제 담당하고 계신 이 할머님께서 강매로 뭔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포착을 하신 건데 8년 전 물건도 있고 수년 전 물건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반품이 가능할까요? 네, 그 영화가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뉴스 보면 정말 현실이 영화보다 더한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물건을 구매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치매 어르신들에게 물건을 좀 파는 이런 사건들 보도들도 왕왕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반품이 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그거는 이 할머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법률 행위는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을 할 텐데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님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매 당시 할머니의 치매서 이제 그런 의사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무효이고 의사 능력이 없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8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18년이 지났건 이 무효는 언제든지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매의 경우에는 통상 의사 능력이 없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아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매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될까요? 네, 사실은 강매, 그러니까 강제로 내가 물건을 샀다 이런 거를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할머님이 이렇게 구매 당시에 그때 구매했던 이제 택배들의 날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그 날짜들을 보고 그 구매 당시에 할머니가 뭐 치매의 판정을 받았다든지 혹은 그 할머님의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한 이 업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치매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기망을 통해서 기망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머님에게 물건을 판매했다면 뭐 사기죄 그리고 만약 방문 판매라면 뭐 고지하지 않고 뭐 신고하지 않고 방문 판매를 했다면 방문 판매 이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형사 고발이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망이 있었느냐 이거를 좀 그렇죠.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께서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본인이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럼 우리 상담자분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상담자분은 고소는 아니고 고발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만약에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가 아무런 혐의가 없던 불송치 처분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인. 그러니까 고소인은 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통해서 성년후견인 선임해서 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 이 고소를 진행하거나 환부를 하거나 좀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주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읽고 요양보호사분이 할머님을 좀 섬세하게 돌보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요양보호사님께서 할머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그 어떤 뭐 형사 뭐 고소나 아니면 환부를 진행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분에게 연락을 해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통해서 그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성년후견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가족분들 계시다면 연락을 좀 취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현재 사는 전셋집에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던 중에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가족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건데요. 그때가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이 2023년 6월 30일인데 협의하에 2023년 8월 초에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고, 이후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집을 구하겠다고 통보하니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매물이 나와서 저희는 추가 대출을 받아 7월에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현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아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후 어이없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 이럴 거면 제가 굳이 이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너무 서럽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집을 알아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집을 더 높은 금액에 이렇게 또 전세를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또 대학교 때 제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되게 끙끙댔던 게 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이 사실 전 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우선은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묵시적 계약이 뭔지, 갱신이 뭔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니까 제가 주임법이라고 좀 할게요. 주임법 6조에 대해서 먼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임법 6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한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다시 이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임법 6조의 3에 이 기간 내에, 그러니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1회까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하면 4년 살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또 2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년간 거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상담자분 이 부분을 생각해서 근데 이제 갱신이 지금 아까 보니까 누가 들어와서 가족이 들어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갱신을 하였다고 갱신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률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혹은 비속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될 경우에는 또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 때문에 갱신이 거절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뭔가 손해배상도 그렇죠.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상담자분이 처음에 자기는 이제 묵시적 갱신을 위해서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원래 임대차 보호법의 주임법에 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간이 원래는 1개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법 개정이 2020년 통해서 그게 6개월에서 2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법 2020년 당시에 개정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이 사연의 상담자님이 계약 종료 시점을 6월 30일이라고 하셨고 근데 또 연락을 받은 건 5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2개월 그 내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요건을 다 갖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대인이 전화해서 갱신 거절 사유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절이 돼도 된다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본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좀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갖췄는데 2달 전까지 계약 거절에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예, 다 묵시적 갱신 요건을 갖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료하는 것을 협의를 해버렸고 근데 본인은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취지를 보면은 이게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먼저 상담자님은
그 의사 표시를 좀 취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동기착오로 의사 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 부분이 법률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라는 조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라면 동기가 의사표시로 내용으로 삼을 것까지는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동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글만 봐서는 제가 이게 지금 임대인과 대화를 했을 당시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는지, 혹은 이제 임대인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착각하게끔 좀 유발을 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착오 취소 법리를 좀 알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만약에 이게 그 기간 내에 그 갱신 이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되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혹은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놓고는, 그리고 나중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내가 다른 임대인에 그것 더 높은 보증금으로 또 임대를 한 경우에, 그럴 땐 또 어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임법 6조의 3, 5항에서는 임대인에게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제 그게 조건이긴 합니다. 없다면 갱신 거절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배상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환산 월차임으로 하고요. 전세금이 있다면 환산 월차임으로 하고요. 그 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되는 금액.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의, 아까 말씀 이제 하셨듯이 SNS에서 그 상담자분이 더 높은 금액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했어요. 그 임차인에게 임대에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에 우리의 환산 월차임, 그러니까 상담자분의 환산 월차임 간 그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고 이렇게 임대한 것이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에 될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될 것 같고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황이 이제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다시 발생한 일은 많지 않고요. 만약에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로 지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언급해주신 시점별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상담자분도 조금 착각을 하셨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상담자분도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보니까 착오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절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약 종료로 협의를 해버렸는데 또 임대인이 거절 사유로 이야기를 한 그 임차인의 그 가족들이 오는 상황도 아니고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SNS 상담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시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월 전인지 1개월 전인지 맞아요. 그런 시점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이제 가까운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점에 따라서 내가 묵시적 갱신이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나눠지고 내가 결국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